아, 모두 평안하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어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면서 소통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 학기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정상화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혹은 과제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 개론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해를 넓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교육이라는 거를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듀케이션. 뭐 독일어로도 똑같이 그 에듀케이션이라고 쓰는데 이제 발음만 좀 다르죠. 에듀카지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에듀카지온이거나 에듀케이션이거나 뭐 상관없이 이 단어가 라틴어의 에두카레라는 곳에서 이제 그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에두카레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맨 앞에 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그 비블리 전철이 붙게 되면 보통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자로 얘기하면 가르칠 교, 기를 육. 그래서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양적인 사고관과 서양적인 사고관이 조금 달라서인지 우리가 보통 교육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그 학습자에게 가르치고 또 그 습득하게 하는 부분들, 그 옮겨가는 모든 전 과정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한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신의 가능성, 이런 신의 가능성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주고 이끌어내주는 작업을 통해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가르치고 기르는 것도 교육이고 또 그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또 신이 부여한 그 사람만의 어떤 가능성들을 끄집어내주고 또 기르는 것도 그 이끌어내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통 뭐 미래 사회다 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제4차 산업혁명, 뭐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미래 시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연결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초지능의 시대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컴퓨터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모바일 등이라든지 뭐 정보 통신 기술의 뭐 변화라든지 뭐 로봇공학, 만들어지는 생명공학, 뭐 나노 기술 이런 다양한 신기술이 결합되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해서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서 더 넓어진 범위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빠른 속도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미래를 준비할 때 과연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온전한 성화의 실천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게 하나님 나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민주 시민으로서 공공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사회라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프락시스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주 교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뭔가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뭐 팀워크를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혼자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기는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대안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과연 교회가 설 자리가 있는가? 특히 이제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종교에 관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든지 교회에 뭐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통해서 전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지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교회는 교회대로 또 사회가 바라보는 눈은 또 사회대로 굉장히 지금 어떤 갈등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뭐 신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종교 안에서도 지금 뭐 그 코로나 감염이 이렇게 이제 전파되어진 데 있어서 이제 신천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천지가 굉장히 부각되어서 드러나기는 하지만 뭐 이런 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한다 할지만 어쨌든 교회가 뭐 지금 이런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교회의 위치와 교회의 자리를 지켜나갈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rolf 앤센이나 다니엘 핑크 같은 그런 미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래 시대는 소통과 공감의 시대이다. 뭐 이미지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통과 공감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모여야 되고 또 뭐 소통하려고 그러면은 뭐 어느 장소에 와라, 어느 시간에 뭐 만난다,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요즘은 뭐 인터넷상 안에서도 꼭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인터넷상 안에서도 서로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공감과 소통의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익명성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채로 뭐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뭐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인터넷 공간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진정성이 있는지 신뢰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공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교회는 인터넷상으로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여러 번의 어떤 예배의 장을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신앙 공동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작업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교수학습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과 과정이라든지 뭐
뭐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육의 또 다른 커리큘럼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거는 뭐 차후에 설명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회는 광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장이라는 게 뭘까요? 광장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옛날에 옛 장터 같은 곳 이런 것도 이제 광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광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광장에 들어와도 모든 사람들이 배제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거기에서 물건을 교환하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장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옛 장터 같은 곳이 그런 곳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다란 교회들 앞에 주로 이렇게 막이라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서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설 때 보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가져서 팔기도 하고 거기에서 일주일에 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 안부를 묻기도 하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뭐 요즘은 뭐 문자라든지 뭐 SNS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런 지식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얼굴을 대면하고 또 거기에 가지 않으면 굉장히 원활하고 발빠르게 소식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어떤 억압이나 어떤 제재나 어떤 감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민주화가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떤 뭐 강의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공공연한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적인 장소들을 통해서 함께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뭐 공론화의 어떤 장으로서의 역할들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회에서는 뭐 그렇게 꼭 만남을 가지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뭐 SNS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온라인의 어떤 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이 이전보다 굉장히 빨라진 시대에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남이라는 것이 꼭 이성적이고 뭐 언어적이고 이런 것만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감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만남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참 만남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온라인 상에서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어떤 뭐 전화 연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뭐 우리가 이제 뭐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SNS를 하다 보면 뭐 이모티콘도 사용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미묘한 그 감정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렇게 단어를 선택했느냐, 왜 그런 리모컨을 얹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만남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전이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 사람은 어린 시절에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또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언어를 쓰고 또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삶을 사는구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제대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저 친구는 이래, 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으로 전반적인 것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파편화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굉장히 많은 오해와 갈등의 요지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친구가 있지만 진짜 친한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 이해와 그런 전 역사 그 사람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훨씬 더 관계가 좋은 부분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이성적인 부분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이고 드러나지는 것만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부분까지도 그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하려면 결국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뭐 조그마한 그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언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읽는다라는 얘기는 단지 내게 들려오는 그런 어떤 낱말에 관한 부분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나가서 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보면 다 같은 지역 아니면은 뭐 같은 직업 아니면 같은 뭐 환경 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모두가 다 상이한 그런 환경과 또 뭐 교육과 또 뭐 삶과 내용과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로 이야기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모여서 소통한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삶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장소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다분히 어떤 교회라는 건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 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콘텍스트, 뭐 장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프락시스의 어떤 실천적인 공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광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광장은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이자 공간적으로는 도시의 미적 질서를 잡는 중심이고 예로부터 정치나 입법 집회를 하는 장소로 이후에는 상업과 상업 의사 교환의 장소로도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화와 개인주의적인 현대 안에서는 기존의 그 의미가 참 많이 상실되어진 것 같아요. 최근 한국 사회가 이제 시청이라든지 뭐 광화문 일대에 다시 광장이 형성되는 경험을 뭐 저희가 몇 년 전에도 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기존의 뭐 어떤 폭력적인 시위도 사라지고 축제의 공간으로 변화된 광장을 이제 우리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그 경험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곳에는 여전히 뭐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뭐 정치적인 성향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뭐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때로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냉소와 불신이 사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감과 창조성을 이끌어내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광장 문화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성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 사람을 일컬으라고 한다면 그 독일의 사회학자 하버마스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이 하버마스는 프랑크푸르트 슐레, 그러니까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사회학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사회학 연구소의 제2세대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자, 근데 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이요, 프랑스의 살롱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국가의 압박과 침탈을 제어하면서 보르주아의 개인 영역을 지킬 수 있는 공공 영역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의 구조 변동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제 파헤쳤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렌트라는 사람은 공공 영역을 말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위의 공간과 장소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존의 가치를 드러내는 동시에 뭐 내가 가진 것만 보여주는 것이 광장이 아니라 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관한 것들을 함께 깨닫고 또 보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 발현이 보장이 되고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인간다운 삶 속에서 구현되는 공공성의 의미를 이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 예전에 그 하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개인은 광장에서 타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존에 대해서 인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군중들은 집단적으로 상호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광장의 역할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광장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의견을 표출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억압과 규율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거기에서 어떤 해방감도 느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자유로움도 느껴야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모험심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타자에 대한 경외라든지 아니면 타자에 대한 뭐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나누면서 합의의 과정을 이루어져 가는 곳을 이제 광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 사회에서만 광장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위와 같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광장의 의미, 어떤 공공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회적 성격을 다루는 것으로 우리가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다 라고 이제 공공성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은 라틴어로 레스푸블리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이는 공적인 일, 또 공적인 것 혹은 시민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은 뭐냐면 사적인 일을 벌이고 공적인 일을 함께 행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사람에게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정부와 시민이 만드는 공공 영역의 힘의 균형이 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교실 안에서 보면 매번 질문하는 학생들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항상 앞에 앉는 학생들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쪽에 앉다 보면 대화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아무래도 더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또 뭐 대부분 뭐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 내지는 뭐 나름 성적이 좋다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앞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만의 시간이 되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뭐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교실도 마찬가지고, 교실도 광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광장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공공성,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성, 뭐 어떤 일을 다 모두가 함께 공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니까, 어찌됐든 공공의 영역을 만드는 거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광장의 역할 안에 여전히 목소리 큰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어떤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간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사실 광장으로서의 의미는 잃어버리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공성을 만들려면 시민들이 자신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광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사유화되거나 혹은 상업주의와 결탁하게 되면 결국 집단 이기주의적인 사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공간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은 다양한 연관성에서 공공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공공의 광장에 나와서 연대를 하고 국가의 권력을 대행하는 정부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수호하도록 지지할 때 교회도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예배를 되도록이면 자제하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뭐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게 일방적인 논의가 아니라 여러분은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차후에 저희가 만나면 또다시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자, 시민사회가 공공의 광장에 나와서 연대하고 또 국가의 권력을 대행하는 정부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수호하도록 지지할 때 이제 교회도 어쨌든 연대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향한 비판도 그 맥락 안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교회는 교회가 갖는 공공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교회가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 안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사태를 이렇게 우리가 겪으면서 뭐 기독교 안에서 이제 인정되어지는 교단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많은 그 초교파적인 아니면 뭐 초교단적인 그런 부분들의 교회들도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거 기독교에 대한,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뭐 그 교회 안에도 교단이 있고 뭐 신학적인 내용이 다르고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조금 더 드러나긴 했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해는 우리가 나중에 차차 시키더라도 내가 먼저 알아야지만 이해를 도울 수 있으니까, 자, 과연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아니 우리 사회 속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분기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가지는 생활 방식이어서,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참여의 장 그 자체로 이해가 돼야지만 개인과 사회 또 사이의 만남을 공동체 양식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했던 그 폴 레만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이 지상에 주어진 역사적인 실제로, 삶과 창조가 공존하는 실제로, 그리고 세계 속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의 경험으로서의 영적인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연관성 속에서 경험되는 실제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루이스 쉐렐이라는 그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그 기독교 교육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참여가 전제되는 코이노니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역동적인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인간과 인간의 사이, 이런 어떤 그 사이를 통해서만이 그 사람들이 그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 있고 상호 작용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만남으로 발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로부터 일방적인 어떤 요구를 받거나 권리가 행사되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쪽과 저쪽이 함께 만나서 소통하고 또 이해하고 또 함께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 간다든지 뭐 삶의 방향성과 그 목표가 다른다 할지라도 서로가 가는 그 길에 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어떤 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교회는 공공성을 갖는 광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잇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광장으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교회의 광장화는 기존의 사회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서 제사장적이고 예언자적인 영성이 경험되어지고 발현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장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언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해석학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해요. 교회가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제도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긴장과 불안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아야 하고 세상에서 주어진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의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광장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코로나19 감염의 그 내용 속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면서 광장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았어요. 자,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어요.